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박서영이라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결혼 정년기라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조금 이른 편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장 예약도 끝났고 청첩장 시안도 나왔고 예물이며 혼수 같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려던 시점. 어느 날 갑자기 예랑이 입에서 기막힌 소리가 나오더군요. 인간의 진짜 성격은 이별할 때 드러난다는 거 아시죠? 그 말을 절감했어요.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하던 입술로 돈으로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돈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고 모욕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무슨 퇴직금 주고 직원 정리하는 건가요? 그렇게 저를 처리하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어차피 잘못 들어선 길이었던 그 결혼 따위 안 해도 그만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파혼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 어린 시절 성장기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특별히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유복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자랐죠. 겉으로 보기에 저희 가족은 어느 정도 존경받는 집안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엄청나게 교양 있는 어른처럼 행동하셨거든요. 아빠는 늘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 챙기는 분이셨고, 엄마 또한 어딜 가나 우아하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밖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랍니다. 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커튼이 내려오면 완전히 다른 무대가 되듯이 집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어요. 겉으로는 항상 예의를 갖추고 신중해 보였던 부모님은 집에서는 쉽게 언성을 높이고 서로를 헐뜯거나 자식들에게도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들로 돌변했어요.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힘듦을 겪었던 건 편애였습니다. 오빠는 아빠의 자랑, 엄마의 자부심 그 자체였거든요. 저는요, 아빠 엄마는 제게 여자는 조심성이 있어야지.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런 소리를 수시로 들었고 무슨 말만 하면 싹수 없다는 핀잔이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그런 것도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요령도 생기고 익숙해져 갔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요. 정말이지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 그건 부모님의 이중성이었어요. 밖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 몰아붙여서 문제지라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선 너 같은 게 내 딸인 게 수치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 얘기는 아무리 반복되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졸업식이나 명절 같은 날들의 일화들은 수도 없이 떠올라요. 아마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슨 이름 있는 날이 아닌 일상 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부딪혀야 했던 아빠 엄마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온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녁 식탁 풍경을 들려드려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서영이 너 생각보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낸다고 말이야. 아유, 그럼 뭐해. 성적이 그 모양이잖아. 이번에 수학이 좀 많이 어렵긴 했어요. 무슨 그런 변명이 있니? 어려우면 다 어렵지 너만 어려워? 백분율 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걸 그런 소리는 왜 하는 거야? 그래도 국어는 꽤 잘했는데. 다른 거 다 못해놓고 국어 하나 잘해서 뭐 할 거야? 국어만 갖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담임이 말했다는 것도 그냥 듣기 좋으라고 괜히 좋게 말한 거지 뭐. 아예 안 그래? 하긴 학기 초 상담에서 누가 애 못한다고 하겠어.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네. 그래도 나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열심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열심인 거야? 너 집에서도 보면 책상 앞에 앉아는 있는데 내내 딴짓만 하잖아. 아휴, 그런 말 해서 뭐해. 아, 됐어. 입만 아프고 피곤하기만 하지. 애가 말대답을 너무 해서 그렇잖아. 우리 장남은 봐봐. 말 한마디 없어도 성적표로 딱딱 말해주는 거 아니야.
말 많은 애 치고 실속 있는 애가 없잖아. 억울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학교에서 인정받는 것들도 부모님께는 무시당하거나 하찮은 게 되어버리는 게 속상했죠. 그렇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제가 뭐라도 이야기를 하려면 또 말대답이나 한다고 혼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억울하기만 했어요. 오빠가 저보다 성적도 좋고 모범생 소리를 들었던 건 맞지만 제 생각에 아마 상황이 반대였다고 하더라도 아빠 엄마는 오빠만 싸고 돌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저의 저녁 식탁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거신 거예요. 여보세요? 선생님. 아유, 네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말씀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네네. 저 정말 감동했어요. 요즘 애들 이런저런 걱정도 많다는데 저희 애는 그럴 걱정은 없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뭐야? 담임이야? 무슨 일로 전화까지 해야 돼? 아유, 몰라. 상담하고 나면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게 원칙인가 보지. 괜히 사람만 피곤하게. 그래도 말로라도 좋게 해야지. 아유, 잘했어. 그럼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할 도리는 해야지. 예, 너도 좀 잘해. 엄마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잘 보여놨는데 너도 내 딸로서 내 체면 구기게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니. 어떤 건지 짐작이 되세요? 모든 일상이 극단적으로 힘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불편함에서 받는 상처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엄마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는 체면 다 챙기고 집에선 냉소적으로 저를 무시하며 압박하는 분이셨어요. 공부 못하는 애, 말만 많은 애, 눈치 없는 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런 말을 듣다 보니 난 그냥 그런 애인가 하며 고개를 숙이게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누구든 저의 진짜 모습을 좋게 봐주는 순간이 오기는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랬죠. 부모님은 밖에서는 남에게 친절한 모습을 유지하며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집에서는 특히 제게만큼은 감정적으로 차가운 분들이셨고 어린 제 눈에도 불합리한 언행을 자주 하셨어요. 또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불신을 일상으로 달고 하시는 분들이기도 했고요. 그런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를 어릴 때부터 인지했던 저는 왜 아빠 엄마는 밖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의 행동이 다를까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점점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의 거짓말, 말 바꾸기를 수없이 목격하며 자랐으니 겉으로 웃으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항상 경계했죠. 또 상대가 아무리 저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바른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도 갖게 됐어요. 누구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고 논리적인 글이나 비판적인 사고를 다루는 책에 빠지면서 감정적 휘둘림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한 것을 추구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세상에 대해 약간은 냉소적인 자세를 가진 그러나 불이나 부조리, 위선을 보면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솔직함을 갖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그런 제 성향에 대해 스스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저의 성향을 다소 불편하게 느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그런 것들에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된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와, 서영 씨, 발표 준비 많이 했네? 언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거야? 그래? 아, 나 뭐 별로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대충 한 건데. 에이, 겸손까지. 정말 감탄하면서 들었는걸.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이, 뭐가, 무슨 말이야? 아니, 방금 감탄까지 하며 들었다고 한 말. 그거 진심이냐고.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야? 아니, 뭐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발표도 잘했다고 생각해. 그냥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감탄할 정도로 그랬던 건 없는 거잖아. 안 그래? 특별히 뭘 하나로 꼽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잘.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그 정도로 좋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왜 해? 매사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하면 진심을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야. 아니 난 그냥 분위기상 다들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게 싫다는 거야. 마음에도 없는 말 주고받으면서 서로 진심도 신뢰도 없어지는 거. 난 진짜 좋을 때만 좋았다고 말할 거야. 그렇게 그 대화는 끝났지만 아주 불편한 표정이 된 그 직장 동료가 입안에 머금고 내뱉지 않은 말들이 다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 피곤하게 사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말 들을 만하게 제가 행동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위선은 안 하고 살고 싶었어요. 직장 동료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처음엔 저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팀원들이 조금씩 그런 것들에 적응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들이 알고 보면 꽤 가치가 있는 거라는 공감대를 가져주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회사 간부가 말도 안 되게 불합리한 소리를 하길래 그 앞에서 바른 말 한 번 했다가 된통 찍혔고 결국 그 일 때문에 퇴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퇴사 유도하려는 수법이 빤히 보이는 온갖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 해고를 당한 거예요. 부당해고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며 겪은 지난했던 시간들은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좀 힘들어요. 결국 남는 것 하나 없이 시간만 낭비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걸 깨닫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었어요. 규모는 작으나 열정적으로 고용인의 입장에 서서 변호하는 것을 알려진 로펌이었는데요. 노동법 전문 로펌으로 꽤나 입소문이 난 곳이었죠. 결국 제 소송은 별 소득 없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곳에서 예랑이를 만나게 됐으니 얻은 것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아니,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랑이는 젊은 나이에 이미 자기 회사를 갖고 있는 젊은 CEO였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직원 복지에 대한 원칙이 철저한 사람인지 제가 소송을 의뢰했던 그 로펌에서 자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겪은 일에 관심을 보이고 말을 먼저 걸어왔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좀 듣게 됐는데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전 지금 부당해고까지 당해서 도저히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일을 바로잡고 싶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겪으셨던 일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임원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바로 표적 감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사람 피를 말리는 거죠. 정말 저도 똑같았어요. 언제까지 버티나 하는 식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언제나 그런 고질적인 악습들이 바뀌려는지. 전 아무리 해도 제가 얻을 게 없다는 생각에 받을 것 받고 퇴사했어요. 전 그래도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은 짐 싸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저의 부당함에 함께 분노해줬기에 저도 모르게 편하게 느꼈는지 별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퇴사 이후 그 사람이 살아온 얘기, 회사를 꾸리고 키워온 얘기도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 나름 잘 나가던 촉망받는 인재였는데 조직 문화에 융화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신세가 됐던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바른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러면서 퇴사를 권고받았는데 문제 키우지 않고 알아서 나가면 추천서 같은 것도 잘 써주겠다 그런 식으로 회유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너무나도 싫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퇴사를 권고받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몰리니까
결국 내가 문제인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퇴사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했어요.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지고 말았지만. 저도 똑같아요. 근데 전 그 오기로 퇴사를 하기로 한 거였어요. 써주겠다는 추천서 따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제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고 말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전 이렇게 실패를 하고 보니까 자책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참을 걸. 그 말은 하지 말 걸. 왜 그런 거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또 더 싫고 그런 거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보세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안 남은 줄 알았더니 지금은 그때 그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됐잖아요. 서영 씨에게도 이 일이 어떤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 말이 당시에 제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지 몰라도 그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이 하는 말이었기에 더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거겠죠. 부당해고 이후 소송까지 실패하고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린 상태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위로를 받았으니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자신이 겪은 부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와 약자를 성장시키려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도 멋있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사람이 제게 따뜻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으니 솔직히 반하겠더라고요. 아니,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냥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 처지에 그런 사람은 감히 넘볼 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그 사람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며 고백했고 그렇게 꿈 같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연애다운 연애를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가서 모태솔로라는 말 절대 하지 말라던데 여러분들에게만큼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는 거랍니다. 네, 전 모태솔로였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심인지부터 의심하는 저 같은 애가 어떻게 연애를 했겠어요? 연애라는 게 원래 콩깍지도 씌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콩깍지 같은 걸 뒤집어 쓸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 사실 연애에도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그 사람을 만나 처음으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걸 느껴본 거예요. 연애를 시작한 초창기에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늘 긴장하고 딱딱하게 굳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전까지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진실되게 대하고 있는지, 가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진 않는지 그런 것을 찾아내고 관찰하려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서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게 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항상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날수록 냉소적이었던 제가 저도 모르게 말투가 느슨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소로 벽을 쌓고 있었던 제가 그 사람과 눈을 맞추며 웃고 서툰 애정 표현까지 하게 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연애에 빠져서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았던 건 아니고 제 살 궁리도 했었어요. 다시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도 했지만 저를 받아주려는 회사도 그리 많지 않았기에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할 수 있는 프리랜서 같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는 하는 일 자체가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은 편이고 어느 정도는 제 시간을 제 요량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았죠. 그 사람은 항상 바쁜 사람이었고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레 제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하는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제가 그렇게 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했고 저 역시 제가 그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게 좋았죠. 그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깊어졌다고 느끼게 된 건 그 사람 집에 초대를 받게 된 이후부터였어요. 그 사람 어머니께서 먼저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만들어진 자리였는데요.
가서 보니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과일도 종류별로 어찌나 예쁘게 깎아서 내어주시던지 환대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라면서 제 부모님께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수가 많은 애는 아니었는데 너랑 같이 있으니 말도 잘하고 그러는 게 너무 좋구나. 그래요? 성준 씨 어릴 땐 어땠어요? 이런 얘기는 어머님께 듣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궁금해요. 지금이야 성준이 덕분에 이렇게 살만하게 아니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웠거든. 나도 늘 밖에 나가 일을 했으니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묵묵히 지 할 일 알아서 다 하는 아들이었어. 어디 그뿐만인가? 동생 숙제도 봐주고 용돈 모아서 선물도 사주고 말수는 없어도 속이 깊은 아이였어. 어릴 때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아유,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라 이야기하기 싫었으려나. 그게 아니면 지가 잘한 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싫었을 거야. 걔는 그런 애란다. 내 새끼지만 참 대견해. 아유, 엄마도 참. 나 그렇게 안 힘들었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더 힘든 집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뭐. 전혀 몰랐던 얘기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귀티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나는 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은 집안에서 걱정 없이 자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엄청 의외였죠. 그리고 더 좋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자기 노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라는 것 또한 훨씬 더 근사하게 느껴졌고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후 장남으로서 또 형으로서 부모와 동생을 잘 챙기는 모습도 멋있었어요. 그 사람 집에서 그 사람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뵙고 난 후 저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쁜 그 사람 대신 제가 그 사람 부모님을 살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그 집안 며느리 노릇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도 그게 억울하기는커녕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때로 제가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그 사람을 좋아했고 그런 마음으로 인해 하는 일들도 좋았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커서도 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그저 선하고 여린 분들 같아 보이는 그 사람 부모님들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농담처럼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날도 바쁜 예랑이 대신 제가 예비시댁에 가서 예비시모랑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퇴근한 예랑이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던 때였는데 예비시모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구나.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서영이가 어찌나 마음 쓰는 게 고운지. 엄마는 어느새 서영이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럼 서영이 하는 걸 좀 봐라. 이게 며느리가 아니면 뭐야? 며느리도 이렇게 못해? 효부도 이런 효부가 없는 거지. 아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는 정말 어머니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제가 저희 엄마랑 많이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머님이랑 있으면 더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 아유, 나도 딸이 없어서 딸 같은 며느리 너무 좋지. 우리 이렇게 쭉 재미나게 살자. 아유, 뭐야. 엄마가 서영이한테 프로포즈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또 근사하게 다시 하면 될 거 아니니? 그렇게 진담 반, 농담 반 그런 분위기에서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 결혼이니 며느리니 하는 말들이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연애를 그리 오래 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같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예비 시모와 고부지간, 아니 모녀지간처럼 지내는 것도 너무 좋았고 말이에요. 마치 원래부터 제 편이었던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근사한 곳을 예약하고 눈 튀어나올 것 같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들고 와 무릎을 꿇는 그런 프로포즈는 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일처럼 결혼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 또한 예랑이보단 예비 시모와 많이 하게 됐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 늘 바쁜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불만은 없었어요. 예비 시모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좋았으니까요. 평소에도 틈날 때마다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으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는 예복이나 혼수, 예물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싫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말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일이 많고 복잡한 거더라고요. 그런 걸 예비 시모가 옆에서 늘 제 편을 들어주며 도와주셨으니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랑이만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예랑이를 키운 그 집안 그리고 그 속에서 저까지 품어주신 예비 시모까지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준비에 한창이던 그쯤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예랑이는 연애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늘 바쁜 사람이었고 한 번도 한가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쯤 뭔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했죠. 깨톡 회신이 점점 늦어지더니 걸핏하면 아예 연락이 안 되고 못 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제가 예비시댁에 가 있으면 예랑이가 어떻게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서 제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말라는 말을 그것도 예비 시모를 통해 듣는 날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보내오는 문자도 건조해지고 말투나 행동, 모든 것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앞두고 제 감정이 불안해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며 별일 아니라고 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겁니다. 모처럼 예랑이가 먼저 연락을 해 만나자고 할 때만 해도 전 앞으로 닥칠 일은 꿈에도 모른 채 솔직히 좀 들뜬 마음으로 나갔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정식 청혼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오늘이 그날인가 하며 김칫국까지 마셨지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죠. 저 혼자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장면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사를 상상했던지 말이에요. 예랑이가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에서 보자고 했을 때 전 그때 이미 웨딩링이 들어있는 작은 케이스를 떠올렸고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는 순간이라거나 일렁이는 촛불이라거나 그런 것들까지 다 상상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옷장을 열댓 번은 더 열고 닫으며 옷을 골랐죠. 너무 신경 쓴 티가 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역사적인 오늘을 위해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원래 외모 꾸미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는 타입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미용실에 들러 티나지 않게 드라이도 받고 손톱 손질까지 깔끔하게 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서 예랑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청혼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랑이가 이상하게 굴면서 저를 좀 외롭게 하긴 했지만 그랬던 게 미안해서 더 신경 써서 청혼 이벤트를 준비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랑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소영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파혼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파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너도 알지? 내 회사가 큰 기업에 인수되는 거 말이야. 그럼 그래서 요즘 더 바쁜 거잖아.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큰 기업에 파는 거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파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이, 넌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내가 그냥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할 때도 네가 나에 비해서 많이 처진다는 생각 안 했어. 그래도 네가 우리 엄마한테도 워낙 잘하고 내 뒤치다거리도 다 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만난 건데 이젠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 아이, 모르겠냐고. 기가 막혔습니다.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기대하고 있다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파혼 통보를 받은 거죠. 사실 제가 예랑이에게 반했을 때도 저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섣불리 제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다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는 건 저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연애를 하면서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그런 조건 같은 건 제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랑 결혼 얘기를 시작하면서 회사 일이 더 잘 풀린다며 예랑이도 예비 시모도 좋아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자기가 잘 됐으니 파혼을 해야겠다니 이런 어이없는 논리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제 와서 내가 결혼 상대로 부족하다 뭐 이 소리야? 난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잘 나갈 건데 너 같은 애랑 결혼 왜 하겠니? 네가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괜히 사람 발목 잡지 말고 그냥 놓아주라. 뭐?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혼을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 아휴, 그래.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 위약금 명목으로 1억 줄 테니까 그럼 그거라도 받고 꺼져. 1억이면 나 정말 생각 많이 해준 거다. 위약금? 기가 막혀서. 위로금도 아니고 위자료도 아니고 뭐 위약금? 우리가 무슨 계약 관계였니? 그래. 위로금, 위자료 뭐라도 상관없어. 하여간 그 돈 받고 정리해달란 말이야. 혼자만의 상상, 착각 속에서 한껏 들떠있던 제가 스스로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안쓰럽게 느껴졌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저를 비우는 예랑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목 안 잡아. 걱정 마. 파혼. 너 정말 괜찮겠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너 지금 굉장히 후회할 짓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웃기고 있네. 괜한 말로 미련 드러내지 마라. 없어 보이니까. 나는 큰 기업 사위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너 따위 때문에 후회를 왜 하니? 솔직히 뜨끔했어요. 큰 소리를 친다고 친 거지만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한 건 저도 모르게 미련을 드러내는 말이었을 테고 그걸 예랑이한테 들켜버린 거잖아요.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다며 큰 소리 친 건데 그것마저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비참했죠. 그래도 꿋꿋하게 허리 딱 펴고 그래. 그 돈 1억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파혼해준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되돌아서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예랑이가 한 말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큰 기업 사위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괜히 센 척하려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랑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혹시 딴 생각까지 했던 건가 싶은 생각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이 아예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금방 알게 됐죠. 예랑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큰 기업 계열사 사장에게 외동딸이 있던데 예랑이가 그 딸에게 공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게 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앞서 제가 회사에서 잘리고 나와서 프리랜서 비슷한 일을 하게 됐다고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제 이야기를 다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새롭게 시작한 일은 개인 비서 일이었어요. 전 직장 생활할 때도 임원실 비서로 일했거든요. 해고당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했을 때 그래도 뭐라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직 사이트 공고를 뒤지다가 개인 자산가의 비서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는데 조건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지원자 수도 엄청나게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었는데 일단 면접을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간 거예요. 개인 자산가라는 분은 연세 지긋한 노마님이셨어요. 자기소개서에도 있는 그대로 다 썼듯이 저는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드렸고 또 비서일에 대한 소신도 담담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저를 좋게 보셨는지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제가 채용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이게 말이 개인 비서지 도움이 비슷하더라고요. 노마님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자산도 꽤 많은 대단한 자산가였는데 그 자산 관리는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외 활동이 그리 많지도 않은 분이라 비서 업무랄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개인적인 일정 동행 외에는 거의 대부분 노마님 자택에서 자잘한 심부름을 하는 게 주된 업무였어요. 물론 집안일을 봐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지만 대로 제가 밥상을 차려드리거나 술상을 봐드리며 말동무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예전에는 냉소적인 성향을 갖고 있긴 했지만 예랑이를 만나 연애라는 걸 하면서 예비 시부모 챙기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즐거움을 알아가던 중이었으니 노마님 시중도 성심껏 들었어요. 노마님은 이전 회사의 그 어이없는 임원처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아주 점잖고 경우 바른 분이셨고 또 제가 하는 일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보수를 챙겨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제 일인 거죠. 그러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노마님이 예랑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큰 기업 계열사의 핵심 지분 투자자인 겁니다. 사실 전 그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노마님의 큰 자산 관리는 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노마님 또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파혼당한 충격으로 멍하니 있을 때 노마님이 심부름을 시킬 일이 있다고 부르셔서 간 거예요. 제 상태를 보고는 뭔가 일이 생긴 거라는 낌새를 알아차리신 건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기에 어차피 아시게 될 거 파혼당했다고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어요. 저 역시 약혼자가 있다는 것과 곧 결혼할 거라는 건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으니 노마님도 그제야 예랑이에 대해 처음 들으신 거죠. 노마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더니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와 내가 이렇게 엮인 인연이었구나. 네 약혼자 회사 인수한다는 큰 기업 계열사. 거기 내 지분이 얼마인지 아니? 너는 나만 믿어. 아, 네? 정말이세요? 그런데 뭘 어쩌시려고요? 뭘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이렇게 당하기만 할 생각이었어. 그런 인간은 응징을 해야지. 복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말도 마세요. 오기가 생겨 괜히 큰 소리 치려다가 오히려 속마음만 들키고 정말 우스운 꼴만 당했거든요. 복수하고 싶죠. 말이라고요? 그치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만 믿으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네가 직접 복수할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 마. 노마님 말씀에 의하면 그 큰 기업 계열사는 한창 외부 기업을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회사를 키우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랑이 회사는 잠재적 인수 후보 중 하나였고 인수 후 구조조정이 될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쩌나 제가 이미 그 인수건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파혼 바로 다음 날이 예랑이 회사 인수건을 확정짓는 날이었더라고요.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그 계약 하루 앞두고 파혼 통보를 한 거잖아요. 완전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하여간 계약 당일 저는 노마님이 제게 주신 권한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그 회사를 공식적으로 인수했고 예랑이 회사의 새로운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까지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공문은 예랑이 책상 위로 바로 배달이 됐죠. 말 그대로 파혼 통보 하루 만에 예랑이 회사가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파혼한 예랑이는 회사 인수 후에도 소속 직원들은 물론 대표로서의 자기 위치까지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큰 기업 직원으로서 경영권까지 보장받아 계속 회사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너의 착각. 미안하지만 인수 대상인 동시에 구조조정 대상이었다는 것도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예랑이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랑이는 한껏 흥분한 상태로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찾아와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니까지 게 어떻게 거기 있어? 나까짓 게 이러고 있어서 많이 놀랐나 봐. 내가 어제 말했잖아. 괜찮겠냐고. 난 너무 괜찮은데 넌 정말 괜찮겠니? 뭐? 너 그럼 지금 처음부터 다 알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왜? 오해하지 마. 난 너 같은 쓰레기가 아니니까. 난 너를 정말 믿고 사랑했어. 네가 이딴 인간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 네가 이런 인간인 걸 내가 먼저 알았다면 그래. 그랬다면 이런 일을 계획했을지도 모르겠다. 그치만 이건 전적으로 네가 벌인 짓에 대한 결과야. 알겠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해. 네 뒤에 누가 있는 거니 대체?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후회할 짓 하는 걸지도 모르니까 잘 생각하라고 했던 말 기억나니? 그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하지? 그 말 나도 그대로 돌려줄게. 더 따위 때문에 후회할 일도 없고 너 따위 때문에 이딴 일 꾸미지도 않아. 다 네가 만든 일이라고. 뭐야? 후회? 내가 그딴 걸 한다고 누가 그래? 난 정식으로 계약했고 내 회사에 대한 권리와 자격이 있어. 그럼 물론이야. 근데 네 회사는 인수와 동시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거든. 그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볼게. 내가. 인수계약서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조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1년 내 성과 미달 시 창업자 퇴출 가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었던 거죠. 파혼한 예랑이는 큰 기업의 회사를 판다는 것만 생각하고 성공에 도취되어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던 거예요. 회사는 인수되자마자 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 인력이 다른 부서로 옮겨진 상황, 다시 말해 이미 빼돌렸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치인 거예요. 결국 성과 부진을 이유로 경영권 박탈은 물론 인수계약 당시 약속했던 스톡옵션이니 인수대금 잔액 같은 것들도 성과 조건 미달로 지급 거부될 거란 말입니다. 전 그런 상황들을 파혼한 예랑이에게 정확하게 인지시켜줬어요. 이제 알겠니? 네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말이야. 결론적으로 파혼한 예랑이 회사는 큰 기업의 하청 라인으로 편입된 것뿐이고 핵심 기술 같은 건 이미 자회사에 넘겨진 상황인 거예요. 큰 기업 인수합병이 그렇게 대단한 꽃길인 줄 알았나 본데 천만에요. 이런 식의 갑질로 인한 경영권 방어 실패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경영권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어 법이라는 것으로 무장한 교묘한 꼼수를 제대로 볼 줄 알았어야지 괜히 들떠서는 헛바람이나 들었던 게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예랑이에게 네 앞날이 훤히 그려진다며 그 가시밭길 같이 걷게 됐으면 어쩔 뻔했냐고 비웃어줬습니다. 예랑이는 그제야 뭔가 대단히 잘못됐음을 직감했는지 사색이 되어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며 고군분투했겠죠. 그러나 아무 소용도 소득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상황은 종료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한동안 바쁘게 쫓아다니는 것 같더니 결국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한풀 꺾여 저를 찾아온 겁니다. 서영아,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내가 한치 앞을 모르고 정말 어리석었다. 나 회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갈 테니까 퇴직금이나 인수잔금 일부라도 어떻게 안 될까?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이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절차대로 진행될 거야.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거지? 포기한다 이거 아니야. 내려놓긴 뭘 내려놔. 그렇게 말하면 뭐가 좀 낫니? 그래. 포기하는 거야. 내 회사에 대한 모든 걸 포기할 테니까 최대한 내가 건질 수 있는 거라도 건질 수 있게 네가 힘 좀 써줘라. 넌 지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 나 따위가 이런 이치에 있어서 몹시 유감이겠네. 근데 말이야. 나한테는 계약서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왜 돕겠니? 내가 뭐 머리에 축 맞았어? 넌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서 어떡하니?
그러니까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전 이전에 파혼을 통보하며 예랑이가 제게 던졌던 비수 같은 말들을 몇 배는 날카롭게 갈아서 예랑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런 말들이 꽤나 자극이 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들을 꽂을 때마다 움찔거리면서 주먹을 꽉 쥐던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아주 죽을 상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 통쾌했어요. 꼭 보고 싶었던 꼴이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혼자 부들부들거리더니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었는지 진짜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파혼하면서 너한테 준 1억 말이야. 그거 내가 그냥 선의로 준 게 아니라 조건부인 건 너도 알지. 서로의 잘못을 묻지 않기로 한 합의금이랄까? 뭐야? 기가 막혀서 위약금이라고 하더니 이젠 하다 뭐 합의금? 야, 너 진짜 어이없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나한테 복수를 한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다르지. 나 그 돈 1억 돌려받아야겠어. 그 돈 돌려받고 싶다고 사정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니? 아니면 안 돌려줄 게 뻔하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거니? 야, 너는 그 돈에 대한 자격 없어. 그건 내 돈이지.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걸 꼭 해야겠니? 너 진짜 웃긴다. 그딴 법 들먹이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네가 나한테 자발적으로 준 돈인데 뭐가 부당이득이라는 거야. 위자료 성격의 증여 아니야? 난 법적으로 그걸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고. 별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듣네요, 제가. 아니, 파혼 사유가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먼저 파혼하자고 하면서 그 대가를 자발적으로 저한테 준 돈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니요. 지가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로 준 거잖아요. 무슨 합의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계좌이체로 증여받은 위자료인 겁니다. 지가 무슨 수로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돌려받아야 할 명확한 이유와 근거라는 게 애초에 있지가 않은데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무슨 법 어쩌고 하면 제가 그 돈 그대로 돌려줄 줄 알았던 건지 생각할수록 더 짜증이 나네요.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니까 파혼한 예랑이도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그 사이 또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뭐라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게 어려우면 빌려달래요. 진짜 미친놈 아닌가요? 제가 그걸 왜 빌려주나요? 아니, 다 떠나서 그딴 개소리를 더 들어줄 이유도 없어서 그냥 내쫓고 말았어요. 제가 좀 흥분을 했죠. 표현이 과격해지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지만 이왕 흥분한 김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 예랑이가 공을 들이고 있다던 큰 기업 계열사 사장 외동딸 말이에요. 예랑이는 그 여자 신랑감으로 본인이 엄청 가능성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그 외동딸이란 애도 꼬리가 9개 이상 달린 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간보고 있는 남자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제가 들은 것만 대충 꼽아도 2자릿수가 넘어가요. 엘리자베스 1세 뺨치는 수준으로 결혼을 미끼로 이리저리 자기 좋은 것만 취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여럿을 두고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파혼한 예랑이는 아주 후순이었을 게 뻔하거든요. 파혼 당하러 나가면서 청혼 받는 줄 알고 김칫국 마셨던 저보다 더한 김칫국은 예랑이가 마시고 있었던 거죠. 걔는 너보다 훨씬 더 잘난 남자한테 시집 갈 테니 헛물 그만 켜라고 김칫국 그만 마시라고 시원하게 질러줬습니다. 결국 예랑이는 자기 손으로 키운 회사도 뺏기고 빈손으로 쫓겨난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제 권한이란 건 노마님께 부여받은 일시적인 권한으로 말하자면 대리인 신분이었으니 예랑이한테 시원하게 질러준 이후 바로 모든 권한은 노마님께 돌려드렸죠. 전 애초에 그런 욕심도 없고 그런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큰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작은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는 갑질 덕분에 예랑이한테 시원하게 복수는 했지만 저 또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노마님 비서일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없는 일가의 직원의 권리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고 싶은 계획도 있답니다. 파혼당하며 받은 돈 1억으로 말이에요. 이제는 그 인간을 떠올려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화도 미련도 다 가라앉았고 휘몰아쳤던 복수심도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저 오래된 책을 넘기다 우연히 마주친 한 페이지처럼 그런 일도 있었지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담담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흥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극복하고 평온을 찾은 거죠. 또 이렇게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 훨씬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화려했던 복수 덕분에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수는 그 인간을 깨끗이 잊어주는 것,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싶은 마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제 이야기를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끝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